교수님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좀, 네, 그 뭐랄까요? 그 좀 동작이 좀 크잖아요, 교수님, 그죠? 크기 때문에 막 이렇게도 이렇게 뭐 손도 바짝바짝 해보게 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그 안에서 그런 움직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본인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내용에 몸에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들을 좀 많이 진행을 하면서 미래융합대학을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왜 우리가 제가 이거를 미래융합대학 선생님하고 항상 공유하는 슬라이드입니다. 왜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해야 되느냐라고 해보면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 다 꼬덕꼬덕거리세요. 부장님도 계시고 사장님도 계시고 정말 말단 직원도 있고 다 이렇게 모여보면 정말 다양한 분야의 선생님들이 모이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그 이분들이 여기 계신 뭐 카이스트 교수님이나 이 김기나 사장님 분도 기업이 도대체 어떤 인재를 요구하느냐라고 하면 실무 능력 잘한 사람 좋아라고 그냥 한 단어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도대체 실무 능력이 뭔데? 라고 이야기하면 글쎄 라고 얘기하다가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제대로 정의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근데 이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을 것이고 지금은 문제 상황이 되지 않으나 대응하지 못하면 나중에 뭐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문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앞으로 문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우리 회사에 뭘 찾는 거예요? 미래의 먹거리를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문제 상황을 바로 해결해야 되는 거는 지금 우리가 바로바로 과업으로 해결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 어때요? 어때요? 어때 그러면 사장님 똑같이 껐덕껐덕하세요. 젊은 친구들한테 거봐 니들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문제를 찾아내고 정의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진짜 문제를 찾아내야 되는데 진짜 문제를 찾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겉도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수주하거나 뭐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사업을 유치를 하거나 했을 때 좋은 결론을 내서 제안을 해야 되는데 좋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 보니 고객사하고 연결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열의 열은 다 동일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실무 능력인 거다. 자, 실무 능력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자, 제일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된다? 문제를 제대로 정의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제가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이런 프로젝트형 수업입니다. 프로젝트형 수업을 하는데 프로젝트형 수업이라고 오늘 얘기 나누기도 하고요. 교수님들 프로블럼이라는 것도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프로블럼도 있고요. 프로젝트도 있어요. 근데 프로블럼하고 프로젝트는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미래융합대학 선생님도 잠깐 들어와 계시지만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오늘 되게 짧아서 이걸 다 할 수는 없지만 한번 그 미래융합대학 전체 교수님들이 한번 이거를 전체 연수를 한번 받아보셔도 좋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심어야 되냐 교육과정 안에 잘 심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선생님들 한번 수업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미래융합대학 선생님들이 중간에 경력 단절이 아니라 학력 단절의 시간이 오래요. 그래서 정말 모르겠어요. 이게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학력 단절의 시간이 좀 오래입니다. 오래서 이분들이 펜을 잡았지만 이 펜은 서명할 때 펜을 잡은 거지 공부하기 위해서 펜을 잡으신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워밍업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학교 공부에 대한 적응에 대한 워밍업 시간이 필요한데 대부분 교수님들이 자 오면 일반 학년기 학생들 수업하듯이 그냥 1장 뭐 2장 뭐 3장 뭐 4장 뭐 그냥 막 이론적 강의를 팍 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헉헉헉헉 되는 거예요. 가슴이 턱턱 막혀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든 교과목에 이분들이 좀 프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수업들이 있어야 된다. 그 수업에 접근할 수 있는 게 제일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 이 프로블럼 베이스 러닝이라는 PBL 수업이라는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좀 학년이 적응되면 그때부터 뭘 하냐? 프로젝트. 현업에 있는 프로젝트를 갖고 와서 진짜 학교에 와서 공부도 하면서 본인들 회사에 도움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연계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려면 전체 교육과정을 전체 한번 딱 그 점검을 해봐야 가능한데요. 이거는 그 우리 미래융합대학의 자체적으로 어떻게 모형화시켜서 갈 것인지를 그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평체 사업이 언제 또 시작되나요? 내년에
올해 또 되죠. 2+2였으니까. 그런 영역을 할 때 한번 이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하실까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 때 수업이 너무 재미없고 그다음에 현장에 써먹을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학생들 수업이 너무 참여가 소극적이고 호응 없고 이런 수업에 한번 적용 가능한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한번 이런 수업의 형태로 적용해 보면 어떨까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해봤잖아요. 제가 이제 비례융합대에서 이걸 해봤기 때문에 학생들 되게 재밌어 하고요. 제가 이제 항상 보면 제가 또 이제 미래융합의 막내 교수였기 때문에 항상 그 금요일 마지막 수업, 그 다음에 토요일 첫 수업 이거를 항상 저에게 배정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토 수업을 했는데 정말 막내의 서러움을 여기서 받는구나. 교수님들 절대 가서 경희대 혹시 선생님 관련된 선생님들 만나시면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하시면 안 돼요. 네. 그 막내 서러움을 여기서 받는구나. 그러면 그분들의 그 출석 상황 이해되시죠? 금요일 날 마지막 수업 이분들의 출석률이 과연 어떻게 될까? 토요일 1교시 수업. 네. 정말 제가 별의별로 정말 이 선생님들 정말 수업에 꼬시느라고 정말 고생을 했는데 그때 제 수업에 들어왔을 때 이제 항상 선생님들 무슨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홍 교수 진수한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좋을 수가 없다. 두 번째 뭔가 게임이라도 잠깐 하고 싶은데 핸드폰 여는 순간 막 쫓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할 수가 없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분들이 이거를 할 수 없도록 제가 뭔가를 계속 시킨 거죠. 그러니까 시켜서 선생님 왜 안 하세요? 안 해서 막 시킨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키는 과정에서 이야기했다고 했더니 나중에는 결과물이 어떻게 돼요? 본인들 그냥 오면 수업 빡시게 돌린다고 하는데 빡시게 해봤더니 막판에 남는 거는 요거 하나는 확실하게 할 수 있네 라고들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생각을 해봤지만 물론 모든 수업이 현장과 연계돼서 할 수는 없어요. 현장과 연계될 수 있는 수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수업이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장에서 연계될 수 있는 수업의 교과목의 포션이 어떻게 돼요? 일단 많아야 돼요. 미래융합은. 자, 그래서 반드시 현장과 연계되는 리얼한 정말 진짜에 대해서 이슈가 되거나 진짜 이런 것들 좀 아이디어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교과목에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미래융합대학 교육과정을 짤 때 저도 이제 저쪽 대학에서 경희대 있을 때도 이제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공학하시는 교수님들이 절대 본인들 교과목을 포기를 못 하십니다. 정역학, 동역학 절대 포기 못 하세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이분들이 지금 역학 배워가지고 가가지고 뭐랄까 차라리 역학은 역학이라는 게 그 역학을 여기다 막 수직을 대입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교수님과 전공에 관련되는 요즘 이슈되는 거리가 뭐예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면서 이분들이 나 대학 가서 이런 거 배웠어라서 가서 뭔가 전문성 있는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게 훨씬 좋다. 앉아서 수식 공부해보세요. 이분들 다 앉아서 다 좋을 거라고. 60년 이분 어때요? 물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교수님 우리 일반 학령기 학생들처럼 수업 절대 짜면 안 됩니다라고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과 연계된 리얼한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강의실 밖의 현장을 경험을 이미 했어요. 이분들은. 그렇죠? 했기 때문에 강의실 밖 현장을 경험한 거를 이제 어떻게 돼요? 교실 안에 교과서고 뭐 해서죠? 매핑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희가 수업을 할 때 보시면 우리는 뭐 가장 이제 이 표를 보여드린 교수님들이 무슨 말씀 다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과목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적용도 하고 분석도 평가 새로운 걸 뭔가 만들려면 기초 지식을 쌓아야지라고도 말씀하세요. 좋죠. 기초 지식 당연히 쌓아야죠. 기초 지식 쌓아야만이 여기서 어떻게 돼요? 교수님께서 빠르게 설명해가지고 핵심적인 빠르게 설명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라. 얘들아 집어넣어라. 쭉 읊어주시면 학생들은 네 교수님 좋습니다. 쭉 받아서 넣어야 되는데 이게 저희 성인 학습자들한테 맞을까요? 절대 맞지가 않습니다. 학령기 학생들한테도 맞지가 않는데. 그렇죠? 저희 학생들 앉혀놓고 그 수업 50분 빡빡하게 해보세요. 어때요? 추석 부르고 한 2, 3분 좋죠? 그 다음부터 얘네들 막 진짜 막 정신세계가 다 안드로메다로 빠져가지고 자 어린 학습자들도 물론 학습 동기가 높은 성인 학습자들은 좀 다른 태도긴 하지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맞춰서 내 머리와 내 손이 움직이지 않는 것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뭐 이걸 너무 극단적으로 설명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성인 학습자들에 대해서 많은 그 인터뷰와 그런 과정들을 거쳐보면 저희가 학령기 학생들에게 굳이 고집했던 그런 교수 방법들은
조금 피해서 가는 그런 영향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물론 기초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안에서 너무 뭐랄까요? 위계적인, 제가 이제 너무 교육학적 용어인데 위계적인 지식들, 그러니까 뭐 1 더하기 2는 3이야. 덧셈 빼었으면 나중에 뺄셈, 뺄셈과 곱셈, 나눗셈, 자, 단계 어떤 계산이 되는 이런 내용들보다, 그러니까 위계화된 이런 내용들보다 통합형할 수 있는 그런 지식 체계로 어떻게 돼요? 교과목을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인학습자들에게 필요한 수업에 대한 목표는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지식을 그냥 단순히 이해하고 난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나면 끝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필고사를 봐야 되는데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런 지식들이 이런 수많은 지식들이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하는 사례 중심의 수업들이 대부분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수업을 정말 많이 하게 진행이 돼요. 프로젝트 수업. 자, 프로젝트 수업은 결국에는 뭐냐면 학생들이 본인들이 진짜 문제를 탐구하는 거예요. 문제를 직접 발견해 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수업을 보게 되면 뭐가 있었냐면요. 이런 거죠. 제가 K대학, 경희대학교입니다. 네. 평생교육 방법론이라는 수업을 했어요. 전공 선택 교과목이었습니다. 평생교육 방법론이라는 수업인데 저희가 통합 수업을 했어요. 통합 수업을 하다 보니 이제 분반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두 분반을 수업을 했는데 대구 캠퍼스 하나, 그 다음에 울진 캠퍼스 하나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대구 캠퍼스 학생들 91명이에요. 아, 어마장장하게 들어오죠. 울진도 만만치 않습니다. 45명 강의실이에요. 45명의 수업을 하는 거죠. 자, 우측이 울진, 좌측이 대구입니다. 자,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데 평생교육 방법론이라는 수업에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 교습 방법은 뭐가 있고요. 교육은 이런 게 있고요. 자, 방법론을 하기 위해서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이거를 우리가 에디 모형입니다. 이런 게 막 교육학적 용어로 쫙 풀어져 있어요. 자, 이거를 제가 교과서대로 수업을 하면 선생님도 어떻게 돼요? 인문화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말로써 잘 풀어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곰실곰실 눈이 감길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수업을 전체 프로젝트형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론 강의는 이미 동영상으로 제가 핵심적인 사항들만 동영상으로 일단 드렸죠. 그러니까 강의를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는 저는 그분들을 100% 신뢰합니다. 왜? LMS상에서는 다 본 걸로 나왔기 때문에. 자, 이걸 갖고 평가를 한다 하면 머리가 아픈 거죠. 자,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물론 이분들 너무 현업이 계시고 그러니까 바쁘니까 수업을 잘 못 듣고 들어오는 건 있죠. 다 이해하죠. 근데 저는 이제 항상 모토가 뭐냐면 자, 동영상을 못 봐도 학교에 들어오는 순간만큼은 정확히 내 수업 시간만큼은 안명도 졸면 안 돼. 출석하는 그 순간부터 졸면 안 돼. 그리고 뭔가 해야 돼. 이게 그냥 저의 이제 나름의 사명감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뭘 했냐면요. 제가 여기다 남겨놨어요. 우리는 평생교육 방법론, 선생님들 제가 교재 사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교재 뭐 어떤 내용 나오는 거 나는 잘 모르겠고 나는 선생님들께서 그래도 나중에 나 미래융합대학 졸업하고 나가면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받게 되는데 평생교육사로서 난 요것만큼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선생님들께서 직접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뭘 했냐면 요걸 했어요. 지역 평생교육 강사에게 알려줄 수 있는 팁을 하나 만들자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요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요게 들어가요. 요 내용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현장에서 필요한 주제들을 제가 그쵸? 교수자가 끄집어서 뭐 한 거예요? 던진 거예요. 던졌어요. 던졌죠. 던졌더니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교수님들 보세요. 이 팀이 한 팀이 있고 그 다음 팀이 있고요. 이런 팀이 몇 개가 있겠어요? 이런 팀이 11개가 있어요. 11개. 학년기 학생들을 한 4, 5명씩 팀 꾸리죠. 성인 학습자들은요. 현업이 바쁘죠. 제가 아까 수업 시간 말씀드렸죠. 금요일 마지막 야간 수업. 이분들 다 어디가 이렇게 술잔 부딪히러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출석률이 아시겠죠? 그래서 한 팀에 8명에서 9명을 짭니다. 자, 우수한 팀이 됐기 때문에 여기 몇 명, 7명이나 출석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많이들 출석하셨어요. 왜냐면 제가 자꾸 수업 빠지면 한다고 그랬더니 정말 앞 수업 빠지고 뒷 수업 오시는 분들도 계셨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주제를 줘가지고요. 여기 교수님도 보세요. 여기 벽에 지금 이렇게 화면이 하는데 여기 지금 큰 전지 포스트 하나 붙여진 거 보이시죠? 전지 포스트잇에다가 색깔 포스트잇이 이렇게 써져 붙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선생님들께 말했죠. 자, 선생님들 각자 본인의 의견은 하나씩 어디다 쓰냐? 포스트잇에 씁니다. 쓴 거를 붙이세요. 움직여 보세요. 같이 그룹핑 해보세요. 하는 영역들을 놓고 평생 교육사들이 알아야 되는 거 학생들은 어떻게 대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 여기 지금 머리끝 우리 회장님께서 뭐라 하냐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얘기하면 좀 느려. 이분이 이렇게 하세요. 머릿속은 따라가는데 손이 안 따라가. 좀 시간을 기다려줘.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60세 이상의 성인 학습자들을 만났을 때는 그 강사들이 어떻게 돼요? 시간의 진도를 내가 60분 동안 진도를 100을 하려면 그중에 절반으로 줄이라. 이런 팁들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학생들에 대해서 내 교육에 들어온 학습자들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분석하고 가는 거다라는 것들을 이론적으로 풀어가면서 이렇게 쭉 보여드리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그렇죠? 이렇게 마찬가지 한데 이런 영역들을 좀 봐서 갔더니 이쪽 울진은 뭘 했냐면요. 울진 이분이 청년 회장님이세요. 이 방법론 지금 디자인 싱킹 방법론을 쓴 건데 이 방법론 썼더니 너무 재밌었더니요. 그 다음부터 청년 회장님 가서 포스트잇 나눠주고 의견 받아서 자기네 그 청년 군의 그 군에다가 울진 군에 의견 제시하는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역들을 갖고 학생들하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교수님들께서 많이들 말씀하세요. 그러면 오프라인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온라인 지금 비대면도 온라인에서 해야 되지 않아? 라고도 말씀하시죠.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죠, 교수님. 제가 온라인에서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디자인 싱킹은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 사이트를 하나 드릴 건데요. 제가 직접 만들면서 그냥 바로바로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명지대라고 일단 쓰겠습니다. 생성. 요것도 참 기가 막히게 재밌죠. 자, 이거는요. 학령기 학생들한테도 너무너무 재밌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들 성인 학습자들한테도 재밌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할 때는 대면 수업 또는 실시간 수업을 해야 되는데 대면 수업, 실시간 수업에 모두 다 갖춰야 될 인프라가 뭐냐? PC입니다. 모바일도 가능하고요. PC, 모바일 모두 다 가능을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미래융합대학에 컴퓨터 실습실이 있다. 그럼 컴퓨터 실습실을 들어와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고 그냥 지금처럼 비대면 수업을 하려고 한다 하면은 지금 온라인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면요. 반드시 어쩌면 실시간으로 진행하셔야 돼요. 비실시간 그냥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만나자고 자유를 해버린다? 절대 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수업을 한다, 디자인 싱킹 수업을 한다. 그러니까 디자인 싱킹 수업은 결국에는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론으로 쓰게 되는데 이때는 반드시 실시간 수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면 실시간이든 화상 실시간이든. 근데 그게 되지 않을 때는 프로젝트형 수업, 디자인 싱킹형으로 진행되는 수업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단서 조항이에요. 단서 조항. 자, 온라인상에서 하는데 제가 왜 이 온라인 버전을 말을 했냐면 이게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면 여기 문제는 뭐냐? 지금 교수님 보시면 이렇게 포스트잇 다 붙여요. 그러면 제가 풀로 다니면서 나중에 풀로 따닥따닥따닥 붙여가지고 제가 매 수업 시간마다 들고 다니면서 자 반납했으면 제가 들고 보관했다가 수업 시간에 가서 다시 나눠주고 거기 계속 이어가게 하는 이런 활동을 했는데 제가 아무리 잘 챙긴다고 하더라도요 꼭 어디가 하나씩 흘려요. 이거를 이게 종이로 말고 뭔가 좀 이렇게 시스템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찰나에 기업에서 많이 쓰던 건데요. 기업에서 많이 쓰던 건데 작년에 이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이게 갑자기 학교에 엄청나게 그냥 무료로 싹 퍼졌어요. 그러니까 얼씨구나 좋다 싶어서 저도 계속 학교에서 쓰고 있는 거죠. 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교수님께서 직접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수님 알로 혹시 들어보셨어요? 알로? 이게 지금 알로인데요. 이거 혹시 활용하고 계시는 교수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활용하지 않은 교수님들도 계실 것 같고. 자, 교수님 제가 지금 메신저 창으로 보내드렸거든요. 교수님도 한번 이쪽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오고 계시죠. 여기 들어오면 이게 동물들이 바뀌죠. 그쵸? 네, 동물들이 보입니다. 이게
그 작년까지는 B 캔버스였는데 B 캔버스가 작년 3월 1일부터 알로로 바뀌었어요. 알로로 바뀌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움직여 보세요. 막 움직여지죠? 네, 좋습니다. 자, 움직여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가능한 거예요? 협업이 가능한 거예요. 협업. 자, 협업이 가능한데 제가 온라인에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할 때 반드시 뭐라고 했어요? 대면일 때는 그냥 여기 다 내 눈에 쫙 보이는데 온라인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라? 실시간으로 해라. 자, 교수님들 이거 미래융합에서도 쓸 수 있고 그냥 미래융합이 아니라 다른 과 수업에서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 학년기 학생들 다. 자, 실시간 수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실시간 수업. 자, 들어와서 우리가 같이 보면 움직여 보면 여기 지금 한 6분, 7분 정도 들어있을 거예요. 자, 움직여 보세요. 자, 움직여 봤더니 참 정신사납습니다. 그쵸? 네, 다 같이 움직이가 정신사나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온 한 캔버스에 들어오는 인원은 한 팀만 들어오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좋으냐? 동시협업이 가능합니다. 동시협업. 일단 메뉴바 설명드리고 제가 저희 학생들 했던 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자, 교수님 여기 따라 보시면 돼요. 여기 그리기 도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밑에 가면 기본도 있고요. 텍스트도 쓸 수 있고 첨부 파일도 붙일 수 있고 포스트잇 있어요. 아까 교수님 보셨죠? 제가 아까 포스트잇 막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땡겨와서 제 이름 한번 써볼까요? 자, 교수님들도 한번 땡겨서 써보세요. 네, 벌써 땡겨오셨습니다. 써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또 뭐가 있느냐? 스티커도 있어요. 오유, 너무 좋은 의견입니다. 라고 할 때 갖다 이렇게 제가 갖다 붙여놓을 수도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눈치 빠른 선생님들 빨리 갖다 붙여보세요. 또 뭔가. 그래서 학생들이 했더니 너 의견 별로야 할 때, 이렇게 되는 표정들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들 많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또 좋은 게 뭐냐면요. 여기서 팀원들끼리 얘기하다가 뭐가 딱 막혀요. 막히면 어떻게 돼요? 요즘 학생들 유튜브 검색 정말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를 검색해가지고 그냥 프로젝트라고 써볼게요. 검색을 했더니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여러 가지가 지금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네. 여러 내용들이 나오네. 하여튼 이런 것도 보면 그냥 땡겨오면 이렇게 땡겨오면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영상 여기서 보고 학생들이 영상에서 본 느낌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다 포스트 땡겨서 바로 붙여놓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활동을 할 때 온라인에서 협업 활동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무료로 쓸 수 있는 버전이 이 알로라는 사이트입니다. 알로라는 사이트예요. 교수님께 다시 보내드릴게요. 자, 여기도 가장 좋은 게 또 뭐가 있냐면요. 여기 제가 활동 기록이라고 볼게요. 자, 누가 뭐 했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뭘 뽑아낼 수 있어요? 네, 무임 승차자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항상 팀 활동할 때마다 학생들이 항상 싫어하는 게 뭐냐면 교수님 지금 활동하는데 쟤랑 나랑 똑같은 성적 받아요. 학생들이 많이 얘기하죠. 근데 성인학자들은 좀 달라요. 성인학자들은 좀 다르긴 한데 일반 학년기 학생들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되게 많죠. 그래서 누가 뭘 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알로를 딱 쓰면서부터 학생들이 저에게 무임 승차자 때문에 저한테 그 불만을 토하는 일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나중에 이거 지금 익숙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또 어떤 특징이냐면 보면 저희 뭐랑 비슷해요? 파워포인트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학생들의 모든 활동은 어디다가 요다가 보여주도록 합니다. 요다가. 자, 그러면 제가 잠깐 샘플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면 제가 지금 다음으로 할게요. 저희 학생들 제가 이제 그 해양대로 오면서는 제가 교양학부 소속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양 수업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저는 지금 이제 학년기 학생들 대상으로 수업을 하잖아요. 학년기 학생들 수업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프로젝트형 수업 이런 거 한다면 애들 다들 알러지 반에서 다 수강 포기, 수강 정정 때 확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에 정말 폐강의 위기가 되는데 저희 선생님께서 억지로 살려주셔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했던 기억이 있네요. 자, 근데 이제 학생들한테 이 활동을 시킨 거예요. 근데 프로젝트 형태로 시킨 게 아니에요. 매 주차마다 제가 주제를 달리 주면서 서로 같이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죠. 제가 이거 여기서 만든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자기 팀원들 이름도 써보게 하고요. 같이 이야기도 하고 뭐 문화가 무엇일까 같이 찾아서 본인들이 각자 찾아서 땡기고 나면 이거에 대해서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그러니까 줌으로 다 켜져 있고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찾은 것도 같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또 얘네들도 마찬가지. 조별 활동을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별로 들어가서 보여지는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 각자 찾아온 것들, 뭐 제가 이제 여기다 템플릿 여기다 제목만 붙여주면 그거에 맞춰서 아이들이 쭉 활동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보면요. 제가 다른 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다른 그 대기업 연수에서 썼었던 건데, 자, 교수님들께서 들어가시면 아까는 제가 이 하나로 들어가서 교수님들 한 캔버스로 다 들어오겠어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의 이 창에는 한 조만 들어오게 한다고 했죠. 조 한 조만. 그죠? 해당되는 조만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러 개 열렸어요. 1조부터 2조, 3조, 4조, 5조, 6조 쭉 열렸어요. 그러면 각각의 조마다 뭐가 다르냐면 링크가 달라요, 교수님. 그러면 1조는 1조만 들어갈 수 있고 2조는 2조만 들어갈 수 있고 본인들이 들어가서 쭉 하는 거죠. 활동을 들어가면 본인들 조별로 활동했던 내용들을 여기서 쭉 보여줄 수 있도록 맞춰집니다. 이건 제가 다른 연수에서 쓰려고 맞췄던 건데 이렇게 형태로 템플릿을 동일하게 주고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교수님께서 항상 그 말씀하세요. 자, 조별 활동을 시켰어. 근데 내가 이게 쭉 얘네들 걸 보고 싶은데 소그룹방, 줌에서 소그룹방으로 다 보냈을 때 내가 그 방을 들어가지 않으면 얘네들이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이 알로를 쓰면요. 어떤 게 나오느냐. 여기는 지금 이분이 여기다 지금 이 점을 찍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알로에 딱 들어가면 조별로 딱 활동을 시키잖아요. 여기다가 빨간색이 뜹니다. 빨간색이 떠요. 이게 빨간색 점이 여기 쬐끄만하게 떠요. 그리고 쬐끄맣게 뜬다라는 건 뭐냐면 뭐가 있냐? 지금 교수님들처럼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지금 다 멈춰 있죠. 멈춰 있으면은 안 떠요. 근데 움직이면 벌들이 이렇게 지금 여기 동물들이 저희가 막 움직이게 되잖아요. 움직이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제 여기 들어가서 보면 여기다가 빨간색 활동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는 굳이 소그룹방, 줌으로 소그룹방에 들어가지 않더라도요. 요거만 봐요. 요거 보면서 얘네 왜 안 움직이지? 딱 들어가서 봤을 때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그럼 바로 그 소그룹방에 들어가서 얘네들이 뭘 하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움직임이 많은 때는 뭔가 막 쓰면서 움직임이네 또 한번 가서 보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좀 봅니다. 근데 쭉 보다 보면 제가 어떻게 요 상태에서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어떤 순간에 전체 팀이 다 정체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다 같이 불러 모아가지고 그렇죠? 다 같이 불러 모아서 거기서 같이 피드백하고 다시 소그룹방 빼고 다시 불러보고 소그룹방 빼고 이런 활동들을 온라인상에서 진행을 하면서 이 알로라는 사이트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어디까지 진행하고 어디까지 진행하지 못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좀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제가 여기서 아예 딱 만들어 놓고 쓰는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몇 가지 템플릿이 있어요. 자기소개하는 템플릿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주제를 결정하는 템플릿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고객 선정이 무엇인지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하는 방법들.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 할 때 어떤 내용들을 좀 중점해서 바라볼 것인가라는 결국에는 뭐냐면 학생들이 프로젝트 단계마다 걸칠 때, 그죠? 프로젝트 단계 걸칠 때마다 작성해야 되는 기본 보고서 템플릿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 보고서 템플릿을 제공하지 않고 프로젝트 진행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계획서하고 결과 보고서만 받습니다. 중간에 과정들이 뭐가 있는지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계획하고 결과만 있고 과정에 대한 것들은 자료 수집해서 그냥 덕지덕지 붙여서 그냥 제출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어찌 보면은 결과 보고서를 내기까지의 그 과정들이 되게 중요한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라든가 피드백이 없어서 학생들이 많이 헤매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이런 과정 단계마다 필요한 보고서를 제가 이렇게 미리 좀 템플릿을 좀 만들어 놔가지고 그때마다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제공하는 영역들요.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미래융합대학 그 학생들한테 했을 때 여기 보면 그 필요한 템플릿을 제가 여기다 이제 화면에 여기 잘 보여지지 않지만 여기다 전지가 그려져 있어. 그래서 오늘 이 전지 완성하면 수업 끝. 근데 그 전지 완성하기 위해서는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주제를 발견해서 그 주제 관련해 가지고 요즘 상황이 어때? 상황에 대해서 파악해보는 주차가 있을 것이고, 주제 관련해 가지고 본인들이 찾아온 자료를 갖고 같이 얘기해 보는 게 있고, 현장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찾는 자료하고 너무 괴리가 크다, 우린 요렇게 가자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때그때마다 의견을 합의돼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이렇게 종이로 제공해 주느냐, 아니면은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온라인 상황으로 제공을 하느냐만 달라질 뿐이지, 뭐 온라인 따로 뭐 오프라인 따로 정해진 건 하나도 없어요. 오프라인에서 했던 거를 그냥 그대로 갖고 와서 제가 이렇게 박스만 그려놓고 학생들한테 매주차마다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봤더니 어떻게 돼요? 그들도 수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현장에 있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수업을 끊어야 되는데 끊지를 못하는 거죠. 제가 이제 금요일 마지막 수업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집에를 안 가요. 왜? 끊어놓고 이거 해놓고 가서 소주잔 부딪히겠다고, 괜히 또 수업 늦게 끝나서 늦게 간다라고 막 집에 그렇게 말씀하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면서 했는데, 한 번 물고 같으면요, 이분들의 말씀이, 그러니까 워낙 현장의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영역에서 이런 프로젝트형 수업을 많이 진행을 했고, 특히 성인 학습자들한테 정말 많이 필요한 수업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교수님들께서 고민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아까 저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내가 이 수업의 이론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현장에서 넣을 수 있는, 이들이 정말 말로써 풀어가면서, 근데 그 안에서 해봤더니 학생들 특성도 봐야 돼. 그 다음에 뭐도 봐야 돼, 뭐도 봐야 돼, 뭐도 봐야 돼,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교과 내용하고 같이 매핑시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교수님들께서 프로젝트 수업을 하려면 내 수업에서 이 이론적인 내용들이 현장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연결되는 고리 찾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게 결국에는 교수자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찾으시고 난 다음에 프로젝트형 수업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교수님, 저희가 1시간 정도 이 줌은 1시간에서 보기 시작하면요 어지러워요. 그래서 잠깐 쉽게 하겠습니다. 한 10분만 쉬었다가 들어오시면 이제 디자인 띵킹으로 뿜뿜뿜 넘어가서 이거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 잠깐 밖에 잠깐 나갔다 너무 추운 거야. 저희가 이제 PBL 수업 관련해가지고 그 프로젝트형으로 진행되는 수업에서 PBL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일단은 그 절차를 먼저 보고요. 그다음에 그 절차를 하고 날 때 이때 그 디자인 싱킹 최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뭐 디자인 싱킹 관련해서는 뭐 최근에 아니라 몇 년 좀 됐죠. 몇 년 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왜 디자인 싱킹이 좀 이렇게 많이 그 강조가 되고 있을까라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프로젝트 수업에서와 좀 다른 형태의 어떠한 그 프로세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뭐랄까요, 현장에서 좀 이렇게 써먹을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좀 잘 마련이 됐기 때문에 이 디자인 띵킹 쪽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좀 먼저 본다면 어떻게 진행하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4단계로 저희가 진행이 됩니다. 4단계. 첫 번째는 도입 부분, 그러니까 뭐 도입, 그 다음에 전개, 그다음 마무리, 이렇게 3단계로 진행될 때 보면 여기서 좀 더 큰 세부적인 상태에서 갔을 때가, 도입 단계는 과제를 명확하는 단계죠.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 주제를 갖고 그 주제 안에서 뭔가를 좀 더 구체화할 게 무엇인가 하는 과제 명확화하는 단계가 있고요. 전개 단계에서는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연구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관련된 뭐 이론적인 자료들도 찾아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 거고, 자, 이런 이론적인 자료들을 찾아서 보고 찾아서 봤더니 우리가 얼추 어떠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데, 그 대안들이 정말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지를 또 가서 확인해 보는 단계를 거치는 거죠. 아,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래,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 라고 해서 마지막 결론까지 내는 이 4단계 과정을 걸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프로블럼 베이스 러닝은 뭐냐? 프로젝트는 과제를 명확하는 단계가 처음에 되어 있어요. 근데 프로블럼에서도 마찬가지 보게 되면 문제를 제시를 하면 문제를 분석하면서 학습 과제를 도출한다. 그러면 이 단계하고 비슷하네? 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네. 과제 해결을 연구를 하는 것이고, 과제 해결 방안을 작성하는 거네.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 대안을 마련하는 거네요. 비슷한 단계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안에 들어가는 과정은요. 대부분 유사해요. 조금씩 다르지만 큰 범위에서 봤을 땐 유사합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이 도입 부분이 달라요. 도입 부분이 다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프로젝트 수업에서는요. 교수님들께서 뭐만 줘요? 프로젝트 주제만 줘요. 아까 좀 전에 제가 미래융합대학에서 했을 때처럼 프로젝트 주제를 던지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요. 어떻게 돼요? 지역 평생 교육사에게 줄 수 있는 팁을 하자라는 게 제가 주제를 딱 정해서 준 거예요. 그런데 프로블럼에서는요. 이렇게 주제를 던져주면 어떻게 돼요?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 안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잘 찾지 못해서 주제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뭐를 주시냐면 시나리오를 줍니다. 시나리오를 줘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주제보다는 좀 더 자세한 배경 설명이 따라 붙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학생들이 그 접근하기에는 훨씬 더 편리하겠죠. 그래서 프로블럼 베이스 러닝, 그 문제 상황에 대한 맥락이라는가 환경 이런 모든 부분이 담겨져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해서 가느냐 아니면 이런 시나리오 없이 그냥 주제만 딱 던져주고 학생들이 그 주제에 관련된 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찾아서 직접 보게 할 것이냐 교수자가 만들어서 제시해 줄 것이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교수자 입장에서 공수가 더 많이 드는 거는 뭐가 될까요? 네, 프로블럼이 공수가 더 많이 들겠죠.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프로블럼이 접근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좀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프로블럼이 좋냐, 프로젝트가 좋냐, 뭐 둘 중에 선택해라. 선택할 수 절대 없고 뭐에 따라서 학년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학년인 학생들에게는 프로블럼이 좋고요. 그다음에 좀 학년이 올라갈수록 좀 그동안 공부했던 것도 좀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접할 때는 프로젝트가 좋고. 자, 그러면 미래융합대학에는 뭐가 좋을까? 미래융합대학은요, 저같이 그 약간 인문사회 계열 때는 프로젝트로 그냥 접근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현업에서 많은 것들이 현장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그냥 주제만 딱 던져놔도요. 거기서 알아서 활발하게 뭐가 진행이 돼요. 굳이 프로블럼까지는 안 가셔도 될 것 같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프로블럼이 필요할 때도 있고 프로젝트 필요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역들을 맞추시면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걸 봤을 때 자, 그러면 프로젝트는 과연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이냐라고 보는데 저는 여기 보시면 1, 2, 3주는 놓고 이렇게 놓을 겁니다. 그말즉슨 뭐냐면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학생들이 프로젝트 수업하면 수업에 대한 내용도 물론 일부긴 하지만 학생들이 활동하는 이런 부분이 되게 더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더 많기 때문에 과연 어느 부분에 어느 부분에 적용을 해야 될 것이냐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을 하시려고 한다. 디자인 싱킹을 활용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는요. 3주 전에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첫 주는요. 오리엔테이션 하다 끝나요. 오리엔테이션 하다 끝나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뭐 프로젝트 수업은 처음부터 진행해도 된다. 뭐 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의 그냥 개인적인 견해로서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 수업을 좀 살펴봤을 때는 저는 앞단에 3주, 뒷단에 2주 정도는 좀 뺐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뭐냐면 이거는 뭐 일반 저희 학년기에 있는 학습자들뿐만이 아니라 성인 학습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수업은 교수님이 문을 열고 교수님이 닫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포문을 딱 열어놓고 우리 이번 수업에 뭐 할 거고요, 뭐 할 거고 뭐 이렇게 좀 앞단에 이 수업에 대해서 뭐랄까요, 학생들이 간을 본다라고 할까요? 이 수업이 이런 내용을 배우는 거구나라는 좀 워밍업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은 결국에는 뭐냐면 한 1, 2, 3주 정도, 3주차 정도까지. 그리고 수업이 끝으로 가면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형 수업을 하거나 뭐 하게 되면 아마 교수님들께서도 그동안에 많이 해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간고사 끝나고 딱 나면 팀 프로젝트 할 거다라고 딱 안내해주고 그다음에 기말고사 바로 전주에까지 발표해서 종강하고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단에 수업을 열심히 하더라도 뒤에 가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쭉 벌어진 수업을 이렇게 쭉 모아야 되잖아요. 이게 쭉 벌어져서 이게 모아서 이게 요 교과목이야 라고 딱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정리 없이 그냥 쭉 하다가 그냥 뚝 끊긴 듯한 느낌? 발표로 끝나버리면 그래서 마지막 13, 14주까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어야 된다. 자, 그래서 미래융합대학에서의 프로젝트는요. 그냥 뭐 몇 주 차 이렇게 진행되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프로젝트라기보다는 매 수업 시간마다 어찌 보면 그냥 팀 활동 형태로 접근을 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다만 이 팀 활동의 결과물이 지난번 그러니까 그 시작되는 그 주부터 마지막 되는 주차가 결국엔 팀 활동 결과물, 주차별 팀 활동 결과물을 하나로 딱 모아지면 정말 프로젝트 형태로 프로젝트가 어떤 해결된 것처럼 접근하시는 게 좋지. 처음부터 프로젝트 주제에서 딱 하고 뭐 4주 시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 주차마다 뭘 해야 되는지, 그다음 그들이 어떤 주제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명확히 된 상황에서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아까 뭐 그 알로를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인 거죠. 자, 그리고 프로젝트 수업을 할 때 과연 교수하고 학생들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밑에다가는 그 나중에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세계의 PBL 덴마크 난민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이 과정을 한번 한 19분 정도 영상이거든요.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 교수님께서 아 프로젝트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구나라고 흐름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뭘 하게 되느냐? 자, 제일 먼저 난민에 관련된 그 사회과 관련된 수업이었어요. 자, 과제를 제시했는데 제일 첫 번째 교수자가 뭐냐면 주제 범위를 설명해줘요. 주제를 설명해줘요. 난민 정책에 관련된 설명을 해줍니다. 난민 정책에. 자, 난민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해주면서 학생들 보고 난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관심 있는 뭐라고 했냐면 주제를 선택하라고 해요. 그러면 난민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해줬으면 난민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은 누가 찾는 거예요? 얘네들이 찾는 거예요. 학생들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는 주제와 과제를 좀 더 구체화하는 그런 과정들을 걸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주제, 과제가 명확하게 나면 뭐가 나올까요? 이 결과물이 프로젝트 기획서가 나오겠죠. 프로젝트 기획서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진행되는 게 과제 명확한 1단계 단계를 걸치는 겁니다. 이게 도입 단계가 되겠죠. 자, 그럼 프로젝트 기획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이제 첫 번째 스타트,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활동이 오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키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와 연계해서 세 번째 활동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난민에 관련된 자료도 찾고 이런 부분들이 학습도 본인들이 학습하고 하는 이런 시간들에 걸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활동한 교수자는 뭘 해야 되느냐? 학생들의 활동을 관찰하면서 보는 거죠. 난민에 대해서 아이들이 자료를 잘 찾나? 근데 찾는 과정에서 혹시 엉뚱한 결론을 내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면서 어떻게 돼요? 질문도 하면서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돼요? 피드백하는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죠? 자, 봤더니 뭐가 필요했냐면 난민에 대해서 자료도 찾고 본인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했는데 이왕이면 현장의 소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누구? 교수자의 판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관련된 그 전문가의 초청 특강도 하고 현장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교실 안으로 싹 다 불러 모았어요. 이분들을. 자, 불러 모아서 과정을 또 넣었더니 결국에는 뭐냐? 3번의 활동, 자료를 찾고 학습하는 이런 활동 상황에서 요걸로 좀 부족할 것 같으니 어떻게 돼요? 이런 부분을 좀 추가해서 얘네들이 난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면서 계속 자원을 갖다 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과정들을 쭉 걸치고 나면 얘네들이 처음에 이 기획서에서 프로젝트를 하려고 했던 그거에 대한 뭘 내는 거예요? 결과를 내는 거죠. 결과 내면 그에 맞춰서 어떻게 돼요? 질문하고 피드백하는 과정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서로 같이 공유하는 이런 시간들을 걸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교수님께서 그동안에 프로젝트 진행하는 프로세스가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르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학생들이 자꾸 놓쳐지는 거예요. 뭘 놓쳐지냐면 도대체 도입 단계에서 이때는 우리가 뭘 더 구체화시켜서 봐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이 놓쳐지는데 그때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이 디자인 띵킹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자, 디자인 띵킹이 과연 뭐냐라고 보면 나중에 교수님들 저희가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영상을 볼 수는 없지만 나중에 교수님들 그 유튜브에서 무지개 식판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무지개 식판 한번 쳐보시면 디자인 띵킹이 요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디자인 띵킹이 과연 뭐냐라고 보게 되면 여기 볼게요. 이 밑에 따는 보게 문제를 파악하고 프로젝트 주제 범위를 줬어요. 그쵸? 주제 범위를 주면 그 주제 범위에 따라 문제를 파악하고 원인 분석해서 해결안 나고 그다음 실행하면 되는 이런 과정들을 걸친 게 우리 그냥 일반적인 프로젝트 상황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 상황적인 거를 정확히 잘 분석을 해야 되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문제 상황이 느껴지는지 이 앞단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진짜 문제를 찾지 못해서 어떻게 돼요? 겉도는 문제로 하다 보니 프로젝트가 다 완성이 됐지만 그 프로젝트 결과를 갖고 현장에 써먹기는 너무나 어려운 거죠. 자, 디자인 띵킹의 결국에는 뭐냐면 디자이너들을 뭐 빠르게 쓰는 이런 그런 프로세스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디자인 띵킹의 프로세스는요. 여기 위에서 본 것처럼 조금 한 단계가 더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공감하기라는 단계가 들어가요. 공감하기. 왜 그런 문제들이 생겨났는지에 대한 공감을 하게 되는데 이 공감을 할 때 뭘 정하느냐? 구체적인 타겟을 정합니다. 타겟. 이 문제 상황이라고 느껴지는 수혜자가 과연 누구냐라고 우리는 그걸 고객이라고 하는데 이 고객에 따라서 이 문제를 무엇을 느끼는지를 보게 하는 이 공감하기 단계가 있는 거죠. 어찌 보면은 여기 문제 파악을 하고 원인 분석을 하는 이 과정을 어디로 빼는 거예요? 앞단으로 빼는 거죠. 이 안에서 충분히 더 많은 시간을 하는 거예요. 아, 상황을 다 파악을 해봤더니 그다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정의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그냥 문제 정의하고 바로 가려고 했지 이 문제 정의하기 전에 앞단의 단계가 없었던 거죠. 이 공감하기 단계가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게 이 디자인 띵킹에서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정의하고 나면 관련돼서 아이디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도출하고 프로토타입 한번 빠르게 만들어 보는 게 우리 결과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만들어 보고 그에 맞춰서 어떻게 돼요? 현장에 같이 한번 경험을 한번 테스팅해 보는 이런 경험의 시간을 거친다라고 하는데 뭐 대학의 수업에서 여기까지 가긴 너무나 어렵고요. 어려워서 대부분 어디다 많이 강조주냐면 이 공감하기 단계에서 많은 강조 사항을 넣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고 있는 네, 그 무지 게시판 맞습니다. 무지 게시판. 무지 게시판 쳐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영역들을 이 디자인 띵킹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때마다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그 화면이 이런 화면인 거예요. 자, 교수님도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왜 공감하기가 왜 필요한가, 진짜 문제가 왜 필요한가 할 때 보여주는 그 사진 하나가 이제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 이런 부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퍼스 기념관에 대해서 보게 되면 왜 우리는 모든 그 프로젝트 진행을 할 때마다 뭐 최소 5분은 물어봐야지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결국에는 자꾸 물어보고 왜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면에 숨겨진 게 무엇인지를 찾아보려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 봤더니 외벽이 불삭기 심각해졌을까? 비눗물로 자주 청소했기 때문이래요. 왜 비눗물로 자주 청소해? 비둘기가 많이 와서 배설물 남기기 때문에. 왜 비둘기가 많이 와? 거미들이 많대요. 근데 왜 거미들이 많이 와? 나방이 많대요. 왜 나방 왜 모여? 했더니 기념관 전등 불빛을 보고 모여들었기 때문에 이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 상황을 본 거는 외벽이 왜 부식이 심해졌을까로 했는데 파고 들었더니 결국에는 전등 불빛에 대한 나방의 문제로 시작을 해서 나타나고 꼬리에 물어서 나타나는 최종의 결과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결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다면 한 단계 뎁스 안에서만 그냥 그쵸? 한 단계 뎁스 안에서만 그냥 해결을 하려고 하지 그 다음 더 진짜 문제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비둘기가 많이 와서 배설물을 남기기 때문에 그럼 비둘기 모도로 여기 막 철조망을 차거나 뭐 이런 경우도 할 수 있겠죠. 그럼 진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원인 불명이 파악이 잘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 영역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 디자인 싱킹의 관점에서 본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아프리카 물 길어 나르는 요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요거만 딱 봤을 때 우리 ODA 사업에서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각 마을마다 그 수도관 나서 그 우물 파기해주는 것도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시간 지나서 봤더니요, 별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좋은 수도 시설을 마련해 주는데 변화가 없는 거야. 왜일까? 아, 저분들이 왜 여기 와서 물을 펐을까? 이게 이때서야 고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젝트를 점검하는 많은 부분들이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저게 문제야. 그러니까 저거 해결해 주면 되겠지라고 끝내는 프로젝트가 열에 반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뭐 정말 현장에 갈 때는 그냥 돈만 버리고 끝나는 것도 너무나 많고 했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드립됐지만 정말 우리한테 도움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런 영역들을 봤을 때 왜 이들이 물을 길러 갔을까? 나는
이들 입장에서 공감 능력이 너무나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 싱킹에서 강조하는 건 결국에는 뭐냐면 문제 상황이 됐으면 그 문제 상황에 참여되는 그 문제 상황과 연계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 중심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누구 중심? 사람도 내 관점에서의 중심이 아니라 이들을 직접 그 안에 있는 그들의 관점에서 경험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 이들이 물을 여전히 나르고 갈까라고 봤더니 물론 이들이 갔을 때 수도 시설이 없는 것도 물론 좋지만 여기가 되게 그 가부장적이고 여성이 바깥 출입이 그러니까 마치 우리 조선시대인 거죠.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여성이 바깥 출입이 유일하게 자유로운 시간이 물 길러 가는 거예요. 그 이들이 물 길러 가는 거는 결국에는 뭐예요? 스트레스 풀러 가는 거잖아요. 별다방 콩다방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영역들이 어떻게 풀어져 가야 되는지를 진짜 문제를 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하는 단계를 많이 걸쳐야 된다. 사람 중심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디자인 싱킹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잠깐만요. 급하는데. 자, 이게 어디서 보여주면 이게 무지개식판인 거예요. 나중에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요. 학생들한테 이런 게 있었어요. 잔반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잔반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잔반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그러면 우리는 많은 해결책이 잔반 줄이는 방법은 뭐예요? 먹을 만치 덜어서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먹을 만치 덜어서 하고 골고루 모든 사람들이 다 먹어야 된다. 그건 누구나 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먹을 만치 덜어서 간다고 하더라도 또 잔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게 지금 삼성에서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삼성에서 진행하는 그 프로젝트에서 이제 아이디어 공모전인 거죠. 아이디어 공모전 할 때 당선된 작품입니다. 뭐가 있었냐면 이 친구들이 나중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걸 진행을 했어요? 라고 하랬더니 이제 그걸 만들어진 영상이 그 지금 무지개식판이라고 치면 나와요. 그래서 디자인 띵킹이라는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라고 이 친구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어떻게 했냐면 왜 잔반이 날지를 이 중학교 학생이요. 그 급식실에 가서 자기 친구를 가만히 관찰을 했대요. 관찰을 해보고 여러 명의 우리 반 아이들을 관찰해봤더니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자, 먹을 만치 주니까 요만큼 주세요. 밥 적게 주세요. 밥 많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적게 주세요. 많이 주세요라는 건 어떻게 돼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제가 적게 주세요랑 그쵸? 이 친구가 적게 주세요. 그러니까 키가 180되는 아이가 적게 주세요랑 160되는 아이가 적게 주세요의 적게라는 이게 어떻게 돼요?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범위인가인지 객관화된 기준이 없다라는 것들을 발견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친구들이 식판에다가 요 금을 한번 그어보면 어떨까라고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자, 잔반을 줄이면 어떻게 할까가 프로젝트 주제였는데 가만히 가서 봤더니 잔반이 그냥 캠페인이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이 친구들이 많이 주세요, 적게 주세요 이런 용어의 그 의사소통의 문제가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친구들 뭐냐면 식판에 30개에다가요. 요 선을 그은 식판을 만들어서 한번 일주일 동안 돌려봤대요. 그랬더니 아까 뭐예요?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빠르게 한번 현장에 적용을 한번 해보는 거죠. 본인들이 아이디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자, 답은 1번 선까지 주세요. 2번 선까지 주세요. 3번 선까지 주세요라고 이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가운데는 금 없어요. 옆에만 있어요. 왜일까요? 네. 우리가 항상 보면 맛있는 반찬 가운데 주고 양 사이드로 뭐 줘요? 김치 하나, 나물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밥만 주세요. 그냥 주세요. 요 선까지만 주세요. 선까지만 주세요라고 아이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국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자, 그래서 요런 식판을 갖고 해봤더니 어떻게 돼요? 잔반이 확실히 줄어들었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 잔반을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적당껏 덜어 먹읍시다 뭐 이게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뭐예요? 잔반이 남는 이유는 우리는 급식에서 배식해 주시는 이모님들하고의 뭐가 안 맞은 거예요?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요 과정을 거쳤더니 전체적으로 무지개 식판을 통해 가지고 무지개처럼 됐다고 해서 무지개 식판이에요. 자, 무지개 식판을 통해서 잔반이 줄어든 거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한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프로젝트를 접근한다고 했을 때 진짜 문제가 아닌 가짜 문제를 갖고 해결했다는 거야.
가짜 문제라는 건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눈에서만 보이는 현상만을 갖고 한 거죠. 현상 이면에 숨겨진 진짜 문제를 파악하려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공감이라는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감이라는 단계가 필요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공감과 그다음 공감하고 나면 아 저래서 문제들이 생겨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진짜 문제를 발견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프로토타입 만들고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 식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잔반이 왜 나왔을까? 왜 캠페인을 말했는데 애들이 왜 얘네들 정말 왜 캠페인인데 좀 말 들어먹지 왜 안 들어먹는 거야? 라고 하는데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열심히 잘 의사 표현했지만 그게 정확히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사인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입장에서 공감하고 공감하면서 문제 정의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걸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되게 보면 문제를 정의하고 아이디어 도출하고 그냥 결론으로 끝나는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디자인 싱킹이 점면서 어떻게 돼요? 문제를 공감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공감하기 단계에서 뭐였냐면 문제점을 발견한 이 과정들을 걸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관찰해보는 시간을 갖추는 거죠. 왜 이게 문제 상황이 됐을까? 그죠? 자, 이런 영역들을 보면서 진짜 문제를 찾는 이 공감하기 단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 문제점 인식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걸쳐서 간다라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정의하고 하는 단계들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그 뒤에 교재 보시면 교수님께 제가 쭉쭉쭉쭉 그 순서대로 그냥 맞춰놨어요. 문제 정의는 공감하는 단계에서는 뭐 직접 만나서 얘기해보고 안 되면 가상의 페르소나를 정해본다라고 하는데 가상의 페르소나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비대 그 학생 뭐가 있을까요? 프로젝트 주제 갑자기 버튼 생각이 나지 않는데 가상의 페르소나를 만들어서 공감을 해본다라는 건 왜냐면 가상 인물을 놓고 우리가 세운 문제 상황 안에서 거기에 마치 있을 법한 가상 인물을 하나 정해놓는 거야. 가상 인물을 정해놓고 그 가상 인물을 역할 대행을 제가 만약에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조원들이 저한테 인터뷰로 따는 거야. 왜 그런 행동을 했어요? 뭐가 고민이에요? 뭐가 문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까 평생교육 방법론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가상의 페르소나를 우리가 그 안에 현장에 있는 사람을 직접 가서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모르는 거잖아일 할 수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상의 페르소나 정말 평생교육 현장에 있는 강사를 내가 한번 빙의돼서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저한테 막 인터뷰를 딸 거야. 어떤 문제점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쭉 인터뷰 형태로 따면서 받는 이런 시간들을 갖는 거죠.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고객을 관찰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한번 해보고 벽에 붙은 파리처럼 중요한 순간을 포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본 것을 질문하고 적절한 거 왜 그런 상황인지 질문을 해본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해요. 전이 매핑이라는 형태로 진행을 했는데 고객의 요구 보시게 되면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그죠?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얘네가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무지개 식판 같은 경우는요. 자, 급식소 입장부터 어때요? 급식소 퇴장할 때까지 시간을 보는 거예요. 자, 급식소 입장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입장할 때 만약에 동훈이라는 학생이 자, 급식소 입장하자 얘의 모든 행동을 쭉 나열해 보는 거예요. 쭉 나열해봤더니 요 상황, 요 상황, 요 상황에서 조금 문제 상황이 생기는 것 같다라는 이런 문제점을 포착하는 포착하는 지점을 찾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찾으려면 시간대별로 뭘 했는지를 어떻게 인터뷰를 따는 거예요. 이게 공감하기 단계에서 페르소나를 만나가지고 상황에 대한 이해하는 과정들을 걸치는 거예요. 자, 물을 길러가는 상황들을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자, 물 길러 갈 때, 출발해서 물 길러 가는 그 순간까지 뭘 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냥 조용히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들이 갔더니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 길러서 바로 모으면 될 건데 물 길러가서 물덩이를 박아놓고는 계속 떠들고 얘기하는 거야. 한참 떠들고 났더니 자 이제 집에 가자 이렇게 가는 거죠. 물 길러 가는데 물 길러 가는 게 아니라 물 길러 가는 과정에 정말 너무나 많은 활동들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과정에서 얘네들이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그 행동들이 보여지는구나라고 하면
그 행동에 있어서 왜 이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했어요? 하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공감하기 단계를 걸치면서 이런 판넬들을 붙여서 가는 거예요. 전임의 표현해서 가는데 자 이게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어디에 있냐면요.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에 보시면 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나중에 교수님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딱 만들면 템플릿이라고 여기 지금 보여집니다. 저는 아까 빈 화면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템플릿이 여기에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알로의 사이트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템플릿이 있는데요. 이 템플릿이 학생들한테 제공했을 때 이 템플릿만 채워도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결과물로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알로가요. 디자인 띵킹 기반으로 맞춰진 프로젝트 툴이에요. 그래서 교수님 저는 이제 이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은 뭐냐면 이 툴이 없었어요. 제가 처음에 쓸 때는. 그래서 직접 만든 거였는데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얘네들이 요거를 갖고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요. 페르소나 분석이라는 것도 여기 심지어 있죠. 근데 곧 업데이트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놓고 학생들하고 한번 프로젝트를 진행해보는 것도 훨씬 좋죠. 근데 저는 이제 교수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거를 당장 전체 프로세스 다 해가지고 아니요. 전체 프로세스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이번 학기에 교수님들께서 그 프로젝트 주제 주면 왜 이런 문제 상황이 될까? 문제 상황에 대한 분석들 고객 여정 지도처럼 보여지는 거랑 페르소나에서 관련해서 분석해보면 진짜 문제만 잘 찾으면 뒷단의 과정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를 그러니까 첫 번째 단추를 잘 꿰지 못하면 뒷단에 가서 어떻게 돼요? 그 의미 없는 활동들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앞단의 활동들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영역들을 좀 갖춰서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그렇게 그 고객 여정 지도까지 딱 하게 되면 그죠? 페르소나까지 하게 되면 또 뭐가 있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우리의 회사라고 생각을 해보자. 회사 생각해서 그 프로젝트 주제를 갖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자 이런 게 이런 관점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상황 분석해보세요 라고 하면 그냥 또 추상적인 의미에서 그냥 도출하고 끝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상황이 왜 될 수 있을까? 이런 우리가 지금 프로젝트 주제 범위와 관련해서 상황에 대한 분석을 인구 통계학적으로 그다음 규칙과 규제, 뭐 경제 환경, 뭐 우리 경쟁사 동향은 어떤지, 그다음에 기술 트렌드는 과연 어떤지, 고객들은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지 또 다른 기준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감하기 단계에서는 사람 중심의 고객 중심에서 페르소나 형태로도 분석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도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한테 안내를 해주는 거죠. 그만큼 문제를 정의하기 전에 그 상황에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절대 얻어낼 수 없다는 것들을 이야기해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프로젝트 기획서를 쓸 수 있죠. 근데 기획서는 저는요 학생들한테 기획서를 받을 때 종이로 받는 것도 있지만요 이렇게 그림의 형태로도 받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받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제가 아까 보여진 그림 보시면 요 그림인 거죠. 요 그림을요 처음에는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인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디자인 띵킹 관련해서 스탠포드 디스쿨에서 전 세계적으로 같이 공유해주는 파일입니다. 요 그림을 자 문제 상황이 뭘까? 우리의 뭐 방해 요소, 우리 팀원들은 무엇이냐, 기대 효과가 뭐냐 쭉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전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그 개요서를 만들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원페이퍼라고 해서 한 장에 이런 것들 다 쓰기도 하지만 굳이 학생들한테 보고서를 이런 재밌게 좀 받아보는 것도 좀 괜찮은 거죠. 근데 요거를 요렇게 제가 이제 그림 그리는 친구한테 이렇게 좀 그려달라고 했어요. 요 내용을 똑같이 이렇게 그린 거예요. 네. 그래서 과제 선정 이유가 왜 이거 선정하고 우리 팀원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질문들이 뭐고 어떤 결과물을 낼 것인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영역들을 요 한 장의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림으로 나타낸 거를 또 학생들이 또 활동하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또 만들어 갑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가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학생들하고 하나하나 좀 활동을 해보는 경험들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교수님도 한번 쭉 그 흐름은 자료집에 같이 되어 있는 거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샘플 하나 좀 잠깐 보여드리자면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학생들이 지금 한 거고요. 학생들이 한 과정에서 이 샘플을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다른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이 프로젝트를 그대로 이제 저희 학생들한테도 보여줬어요. 보여줬더니 저희 학생들이 만든 거는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학교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교육학과 학생들이 그 앱을 그 교육적 앱을 만드는데 뭐 수강 신청 뭐 여러 가지들을 지금 다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건데 하나로 좀 맞춰져 있는 그런 통합 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서 아까 같이 뭐 똑같이 뭐 고객도 해보고 왜 통합 앱이 필요한지 뭐 여러 가지를 다 본 거죠. 그래서 봤더니 이제 결론들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걸쳐서 이게 좀 시간이 좀 되다 보니까 이게 참 아날로그 감성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덕지덕지 붙여면서 여기 보시면 투표도 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걸치는 거죠. 했더니 이제 결론이 났어요. 근데 이제 그 결론 난 거를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봐야 돼. 이게 정말 실현이 가능할지 가능할지 못할지. 근데 제가 단서 조항을 담겼었어요. 뭐냐면 협업이기 때문에 결과물도 이 너희들 조원들이 다 같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다 같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물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제가 한 가지 단서를 잔 거죠. 근데 결론은 이 친구들이 결과물 낸 거는요. 영상 하나인데요. 그 영상을 만들어지기까지가 보여지는 이 화면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는 교육학 학생들이 기술 개발자가 아니에요. 근데 기술 개발을 통해서 어떻게 화면이 구성이 되고 어떤 컨텐츠를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저희가 설계보드를 잡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다 본 거예요. 첫 번째 화면, 두 번째 화면, 세 번째 화면, 네 번째 화면 손으로 그냥 석석석 그린 거예요. 그려서 보시면 이 친구들 한 명 화면 이렇게 찍고 있죠. 그래서 앱이 전환되는 장면들을 보여줘. 어떤 1번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뭐가 전환이 되고요. 뭐가 전환되고 뭐가 전환되고 하는 거를 A4 용지에 그려놓은 거예요. 그려놓고 검정색 A4 용지에다가 전화기 모양을 이렇게 뚫은 거예요. 뚫러가지고 한 녀석은 어떻게 돼요? 밑에서 화면이 전환되는 걸 쭉쭉쭉쭉 넘겨주고 한 녀석은 이렇게 핸드폰을 찍고 있고요. 한 녀석은 나레이션 하고 있고 한 녀석은 배경음악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팀이 협업했다라는 거 보여주죠. 근데 결과적으로 영상만 보여주는데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영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왜 이런 게 필요하냐? 학생들의 그 봤더니 관찰해봤더니 그다음 본인들이 경험해봤더니 이런 영역들이 필요하다라는 것 같고 프로젝트 했던 이런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들을 좀 활용하면서 학생들하고 진행을 해봤더니 훨씬 재밌게 좀 진행이 되고요. 학생들도 훨씬 더 수업에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만들기도 막 해요. 만들기도 하고요. 여기 보면 종이로만 만드는 이런 과정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도시공학적으로 지금 만드는 거죠. 막 여기 보시면 이거 그 레고잖아요. 레고 기증 받아가지고 학생들하고 같이 만들어보는 이런 과정들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다양한 경험들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도 한번 디자인 싱킹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공감하기가 좀 더 강조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영역에서 그럼 내가 이거를 모두 다 할 수 없다면 어떤 부분을 좀 더 이번 학기에는 좀 더 압축해서 들어가 볼 수 있을까 하는 영역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bu분들을 지금 오프라인 상황에서 할 수 있지만 온라인 상황에서 하는 이 알로라는 제가 알로 사이트를 알로.io입니다. 닷컴이 아니라서 그래서 알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가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이거는 패들렛이라는 툴입니다. 패들렛. 네, 패들렛이라는 툴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학생들 전체 다 같이 들어와서 토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잠깐만 제 사례를 잠깐 본다면 네, 저희 학생들이 들어와서 이제 보면 1시간 동안 저희 학생들이 했던 활동 결과물을 쭉 펼쳐놓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놓고 첫 번째 왔으니까 인사 나누고 뭐 인사 나누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할 주제 던져주면 얘기하라고 하면 절대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학번 쳐가지고 일단 다 참여해서 이렇게 쭉 글을 쓰라고 해요. 쓰면 학생들이 보시면 이렇게 투표도 해요. 투표도 하고 있고요. 그렇죠? 투표도 하면서 본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얘기를 합니다. 이게 썼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야기할 그 거리를 썼기 때문에 말 참 잘해요. 그래서 막 그냥 자기 걸 읽는 친구도 있고 거기다가 또 이런 게 이런 거다가 설명하기도 하고요.
봤더니 중간에 좀 필요하니까 영상도 제가 따서 오고 뭐 이런 과정도 쭉 펼쳐지면서 봅니다. 이 가장 큰 장점 뭐냐면 우리가 수업이 끝나고 나면 뭘 했는지 결과물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PDF 파일 다운받아가지고 학생들한테 그냥 나눠주면 돼요. 그렇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똑같이 제가 이제 여기서 만들어놔서 교수님께 링크에서 여기서 공유라는 링크를 걸면은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다 플러스해서 여기다 똑같이 포스트잇 쓰는 것처럼 붙이면 되는 거죠. 붙이면 되는데 나중에 패들렛 들어가 보시면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패들렛 만들기를 들어가면 여러 가지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뭐 담벼락, 스트리밍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미리 보기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제가 주로 쓰는 거는 이제 이 쉘프를 많이 쓰는데 쉘프가 아니라 교수님께서 여기서 한번 보시면서 어떤 부분들이 내 수업에 가장 많이 쓰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 동영상 수업 촬영할 때도요, 예, 이 패드렛을 통해 가지고 영상 그대로 촬영하기도 하거든요. 학생들하고 얘기해 보는 것처럼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 볼까? 설명 자유롭게 설명하고 또 다시 포스트잇 붙여가고 물론 이제 파워포인트 형태로 이제 판서형도 강의도 하지만 좀 다양한 툴을 통해서 녹화 뜨기도 하고 다양한 툴을 통해서 학생들하고 어떻게 돼요? 같이 상호작용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면 교수님께서 수업에서 좀 다양하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패들렛하고 알로 그다음 좀 전에 멘티메터 관련해서는요. 나중에 무슨 뭐 유튜브나 아니면 이제 간단하게 치시면 그 사용하는 부분들을 아실 수가 있고요. 굳이 그렇게 찾아보지 않더라도 가입해서 들어가시면 알로 같은 경우는 매뉴얼이 거기 있어요. 알로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매뉴얼 보시면 충분히 가능하고 교수님들께 가서 그냥 눌러보고 하시면 편안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많은 툴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미래융합대학의 학생들하고 한번 해보고 저도 해보고 다른 교수님들도 같이 안내해보고 해봤을 때 이 세 가지 툴이 가장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툴을 사용하신다면 교수님들 수업이 조금 더 재밌고 그다음에 좀 더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들 한번 활용해 보시면서요. 교수님들 한번 수업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되게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내용을 이제 막 전달이 되는데 일단 저는 이제 교수님께 설명해 드리고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프로젝트든 디자인 싱킹이든 뭐든 좋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정도만 좀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와중에 그냥 이거 해봅시다가 아니라 아까 같이 저희가 이제 그 툴을 좀 쓴 거잖아요. 뭐 멘티메터라든가 알로라든가 뭐 패들렛이라든가 이런 툴을 좀 적절하게 활용해 보시면 교수님들께서도 좀 학생들하고 주거니 받거니 그런 수업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메일 남겨놨고요, 교수님. 하시면서 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메일로 질문을 주셔도 되고 뭐 시간 또 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점심시간 직전인데 혹시 또 질문 혹시 있으시면 뭐 간단히 질문 좀 받아도 되고요. 뭐 이제 점심 먹으러 갈 건데 질문을 하면은 네,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제가 개별로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이제 곧 연휴인데 연휴 잘 지내시고 마지막 남은 방학 재밌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